안녕하세요. 성대가 밀책 브록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에서 아주 총망받는 우리 안현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사례를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한 궁금한 것을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안현희 변호사라고 하고요. 부동산 이런 쪽에도 관심도 많고, 인테리어라든지 집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고, 우리 성 작가님과 또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화면빨을 잘 받으시는 줄 몰랐네요. 잘 나오나요? 우리 여러 집에 관한 법률적으로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일단은 가장 이제 사람들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지금 매매 계약하는 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독특한 에피소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전월세 계약할 때 뭘 어떻게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전월세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봤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세 계약을 어떤 사람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무권리자랑 계약을 하셨던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케이스 외에는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시면서 흔히 이제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보증금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대출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회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임대인이 잘 안 고쳐주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전월세 계약할 때 당사자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좀 그렇죠. 안전하게.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100% 되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맡기면 공인중개사한테는 그 물건을 확인해서 통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라든지 현황을 보고 권리자가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물건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니까 일단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보수를 주시고 하는 그런 이유 자체가 그런 권리 의무 관계라든지 이런 하자를 잘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전세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공인중개사가 짜고 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참 우리를 어떻게 변호사님 찾아가면 해결되나요? 변호사를 찾아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물건의 가격이랑 내가 보증금을 낸 가격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내서 경매에 넘겼을 때 경매가랑 내 보증금이랑 생각하고 또 그 물건에 잡혀 있는 그 은행 빚 같은 걸 다 가리고도 나한테 보증금을 다 못 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중개사들이 보통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중개사들이 자기 여러 가지 영업하는 목적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도 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변호사를 찾아와도 이 물건에서 다 담보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깡통 전세처럼 담보가 잘 안 됐을 때에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전월세 계약할 때는 정말 유심히 잘 보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들도 좀 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건지 등기부도 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등기부도 직접 떼서 등기부라고 하는 걸 이제 딱 떼보시면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 을구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을구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얼마나 담보가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월세로 들어가잖아요. 보일러가 바로 고장날 수도 있고 싱크대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사는 사람이 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집주인이 내야 돼요? 그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거는 좀 바꿔달라, 고쳐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한 6개월, 1년 이렇게 살면서 고장 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 그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내 돈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면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
문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흔히 대수선 항목이라고 하는데 네네. 대수선 항목은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보통 이제 그걸 고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공사를 요하느냐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수선 소수선을 보통 나누는데 네. 대수선 부분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났어도 임대인한테 요청할 수가 있고 네. 작은 부분은 이제 세입자가 네.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게 보통이죠. 네,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 명확하게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이건 소수선입니다라고 이게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예.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변호사님 돈 벌겠네. 그렇죠. 뭐 다 나와 있으면 저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나눌 수가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약에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 네. 손해를 봤다. 네. 그러면은 대수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데서 만약에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야지 이게 네. 이게 그렇죠. 안 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보일러를 끄고 네. 이게 동파가 됐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책임져야죠. 그죠. 책임 소재는 좀 책임 확인해 소재는 또 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네. 밑으로 물이 샜다. 그거는 세입자의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커요. 보일러가 터지는 경우는 대부분 제대로 그렇죠. 보일러를 그럴 수 가동하지 있어요. 않아서 터지니까. 근데 뭐 여기서 짧게 뭐 광고는 아니지만 뭐 일상 배상 책임 뭐 있잖아요. 좋죠. 이거를 거의 활용해서 다 고치셔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안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은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배를 집주인이 들어갈 때 도배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나올 때 도배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데. 네. 근데 그런 게 제일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도배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뭐 3년 동안 살았는데 예를 들면 네.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이걸 다시 도배를 해주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특별히 본 적은 없는 그쵸. 것 같고. 근데 일단은 그 계약서 상에 일반적으로도 원상회복 문구가 써 있긴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계약서라는데 이런데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트월을 잘 해놨는데 네. 아트월이 뭐 일부 깨졌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트월 복구 비용이나 뭐 교체 비용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임대차 계약서가 정말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계약서 그렇죠. 자체가. 계약서가.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을 박을 수 있냐 없냐, 뭐 할 수 없냐면 이게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장짜리로 쓰니까 네. 분쟁의 여지가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다, 집주인이다라고 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신다. 어떤 부분 좀 특별하게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임대차 계약이 거의 이제 2년 단위, 뭐 4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월세 계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계약 기간을 하기 전에 막 중도에 퇴거를 하고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계약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한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다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이 법적인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뭐 지금 월세 얘기하시는 건가? 전세 얘기하시는 건가? 전세라고 표현하면. 전세라고 표현하면 네. 그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은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네. 이게 공실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지키셔야죠. 계약 기간 무조건 지키시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전에 나간다 그러면 집을 비우는 거야 본인은 상관없겠지만 보증금은 2년 동안 못 돌려받으신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뭐 통상 네. 먼저 내놓고 부동산에 그렇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래서 먼저 나가게 되면 복비를 이 복비 누가 부담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그런 그러니까- 경우 그래서 부담하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뭐 약간 이런 시장의 관례처럼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서로 뭐 분쟁이 없으니까. 근데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법적으로 갈 때는 2년까지 돌려 못 받는다. 그렇죠. 2년까지는 못 받는다. 근데 네. 중간에서 빼나가고 싶으면 너가 빼나가니까 너가 돈을 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2년 딱 지나면서 원래 계약서 보면은 몇 개월 전에 얘기 통보하고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못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를 나가야지 다른 데서 계약도 하시고 뭐 이사도 가야 되니까 당연히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 뭐 버틴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 오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장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집을 비워야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사 가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사를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민등록은 둔 채로 이사가는 방식도 있고, 근데 주민등록까지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네. 그 등기를 그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전세 등기랑은 좀 다른 건데 임차권 등기를 받아 놓으면 내가 이사를 가고 전입 신고를 빼더라도 네. 그 대항력은 있는 거죠. 아,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받을 때까지 내가 임차권 등기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 그럼 내가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경매 신청할 때도 네. 전세 임차인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지급 명령을 또 받아야 돼요. 아. 지급 명령 받아서 임차권 등기된 상태에서 이제 경매 신청해서 그렇게 회수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절차를 가면 보통 집주인이 네. 보증금을 그때 주죠. 어떻게든 구해서. 왜냐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네. 뭐 비용도 많이 들지만 네. 일단 그 원래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그렇죠. 낙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까지 가면 보통 이제 협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만약에 오늘 딱 1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뭐 5월 1일, 4월 뭐 10월 1일 뭐 이렇게 준다. 그럼 그 네. 기간에 이사도 쳐줘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 집에 계속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르죠. 내가 이미 점유까지 완료를 해주고 만약에 전입신고까지 다 뺐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2월에 끝나는데 10월까지 살았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점유권을 넘겨주는 거랑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점유를 안 넘겨줬으면 그거는 그때까지는 변제기가 안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행상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임차권 그 관련된 등기를 해놓고 나가면 되네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고 해놓고 그렇죠. 이자를 받을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물어보셔야지. 어떻게 그 인테리어 업체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서 계약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계약 자체가 인테리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저도 인테리어를 한 2번 정도 해봤었는데 그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그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렇게 견적서를 간단히 해가지고 네.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면적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네. 오는데 네. 디테일하게 여기 어떤 물건을 쓰겠다라는 게 거의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하기 쉽지 않죠. 화장실을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이제 견적서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타일이 뭐가 들어가고 네. 뭐 도기가 뭐가 들어가고 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텐데 네. 그걸 디테일하게는 사실 결정해서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략적인 안을 잡아놓고 뭐 타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쭉 보내주시면 여기서 뭐 체크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는 가격을 모르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됐을 때 내가 생각했었던 모양과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불편한 상황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되게 그 아까 그 세부 항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견적을 금액을 제대로 하려면 한 3번 정도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네. 불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운신의 폭은 좁아지는데 반대로 물건이 바뀌거나 더 좋아지면 그 금액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을 안 주시려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쓰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업자들은 안 주려고 그거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절어들까봐 다시 얘기 안 하는 거고 그 고객님들은 얘기 안 했으니까 같은 가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정확한 이 고객의 니즈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 확실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약금을 받고 연락이 안 돼. 아이고 저런. 공사 제대로 안 해. 그리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진짜 날랐어요. 뭐 이렇게 계약금 받고 날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형사 문제죠. 형사 문제. 아니, 그건 민사에서 이제 형사로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왜냐면 연락이 안 되면? 네,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네. 전혀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건 약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지금 민사 형사 얘기 나와서 네. 민사와 형사의 크게 차이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형사는 이거는 이제 내가 보통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것좀 사기 같은 걸 예를 들면 네. 형사는 목적이 처벌의 목적이지 네. 사실은 저 사람한테 돈을 받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아. 원칙적인 목적은 형사법이라고 하는 건 벌금을 매기든지 뭐 감옥에 보내서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형사 사법이라고 하면 네. 민사는 반대로 이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이제 돈으로서 네. 그러니까 금전 배상으로서 이제 책임지게 하는 아. 그런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완전히 방향은 다르다. 네. 흔히 하는 이게 그 착각이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럼 민사적으로 이제 면책되는 거 아니냐, 돈 안 줘도 그럴 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혀 아니죠.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사적으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받으려면 내가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민사에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네.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고 좀 다르고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이 사안을 다 파악해서 네. 다 불러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냐 아니냐를 가려주니까 네. 민사에서 내가 할 수고를 약간 형사에서 그 도와주는 수사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사에서 써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를 해서 약간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고소 남발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수사기관이 굉장히 업무가 많고 이 그렇죠. 막 고소 고발이 너무 남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약간 민사의 문제를 약간 형사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막 통계 보면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약간 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요. 민사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고 네.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똑같이 했는데 얘기 안 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형사적인 그 범죄랑 범죄가 아닌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네. 이게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네.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내가 뭔가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게 형사처벌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기 그 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이 이런 약간 그 사법제도 시스템이 그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사재판에서 고소 날린 게 형사재판이에요? 그렇죠. 고소장을 날리고 고발장 날리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쌍방을 부르거든요. 네네. 고발인 조사, 고소인 조사 네네. 들어보셨죠? 네네. 고소인을 일단 불러요. 그래서 왜 고발을 했냐? 그러면 쫙 이래서 고발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증거 있냐? 네. 그럼 증거 갖고 와서 증거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 거죠. 피고발인을, 네. 피고소인을 불러요. 그래서 너 이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 할 말 있냐? 네. 그리고 너는 그럼 이 사람 다른 얘기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서 뭐 형사처벌하든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경찰이 그걸 검찰로 보내요? 그렇죠. 아, 그 조사 1차 조사에서 그렇죠. 검찰로 보내고 그럼 그때부터 변호사님이 이제 상대 대리인으로 오거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민사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고 어. 형사에서는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아. 형사 변호인은 당연히 그 경찰 조사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검찰에 보내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무슨 의견을 붙여서 송치를 했었어요 검찰로. 네. 근데 지금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네. 경찰의 일차적인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불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안 해요. 네네. 네, 예전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네. 넘겼었는데 지금은 불송치라고 해서 아예 넘기질 종결. 않죠. 종결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끝나기도 하고 이제 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송치를 하면 검사에서 보고 예전에는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거의 조사 안 하고 바로 경찰의 의견을 동일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는 거죠. 약식 명령을 청구하든지 뭐 기소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재밌습니다.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또 법률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에피소드도 많이 듣고 싶었는데 또 너무 모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렇죠. 한 방을 이렇게 뽑아 드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첫 방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음에 꼭 다시 알겠습니다. 다음 이렇게까지 네, 그렇게 하시죠.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또 보고 싶으시면요 알림, 구독,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안윤희 변호사님 뭐 강원도권에 대한 소송 많이 진행하시니까 뭐 꼭 의뢰하실 일 있으시면 우리 변호사님 한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혹시 법률 상담이라든가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지금 성사장님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딱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